CNN의 충격적인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12일 미국 CNN은 미얀마 군부가 유혈 진압에서 살해된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85, 하나로 약 10만 원을 그 가족에게 청구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주도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미얀마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한국이 태국을 설득해 미얀마에 등 돌리게 만드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태국은 미얀마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미얀마가 일본이라면 태국은 미국과도 같은 존재죠. 태국이 미얀마 전체 수출의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산업 등 모든 측면에서 미얀마는 태국을 카피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적극적인 미얀마 군부 돈줄 끊기 전략이 성공하다 보니 돈이 떨어진 미얀마 군부가 이제는 자신들이 유혈 진압으로 목숨을 뺏어간 이들의 가족들에게 시신을 팔아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죠. CNN은 현지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협회를 이용해 지난 9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으로부터 북동쪽으로 90km 떨어진 바고시에서 최소 82명이 숨졌다. 이로써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시작된 후 누적 사망자 수는 700명을 넘겼다. 미얀마군은 바고시에서 소총과 로켓 추진 수류탄 등을 동원해서 쿠데타 반대 시위대에 무차별하게 총격을 가했다. 바구대학교 학생회는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렸고, 미얀마군이 사망한 가족의 시신을 되찾으려면 사람들에게 12만 짜 한국 돈으로 10만 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라고 보도했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 또한 바구대 학생회의 게시물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는 시신에 대한 값까지 요구하고 있다. 군부와 그 추종자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모두 알아야 한다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얀마 군부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대변인인 조민툰 준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장군들은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동안 이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유혈 사태는 폭동적인 시위자들의 잘못이다 발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얀마 의사들도 군경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소아과 의사인 옹옹이 박사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수십 명의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갔다라며 경찰관 자녀의 진료를 거부했다가 체포돼 선동죄로 기소됐습니다. 옹옹이 소아과 의사는 아동 살해를 저지른 군부의 가족 환자들은 받지 않겠다라는 표지판을 자신의 클리닉 외부에 게시하며 군대가 무고한 시위대를 죽이고 있어 군경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지 않다 전했습니다. 옹옹이 박사의 지인은 진료 거부는 그녀의 권리이지만 군경은 그녀를 체포했다 말했습니다. 경찰관 자녀의 진료를 거부한 옹옹이 박사는 이후 경찰의 출석 명령에 불응했다가 자신의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8명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을 제작, 반포, 유포할 경우 최대 3년형에 처한다 라는 형법 505A조를 근거로 박사를 선동죄로 기소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로 민선 정부를 축출한 군정에 협력하지 않고 파업으로 행정을 마비시키고 군정을 무너뜨리겠다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얀마 대외경제투자부는 최근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공무원 83명을 한 번에 해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고된 한 공무원은 정의와 불의가 있다. 우리는 독재 정권 아래서 일할 수 없다. 민간 정부가 집권할 때까지 버틸 것이다 외쳤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번에 해고된 공무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이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이들의 생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간단합니다. 미얀마군의 자금줄은 이미 끊겼습니다. 때문에 미얀마 시민들이 자금 상황을 조금 더 견디고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간다면 조만간 군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시위에 참여한 미얀마 국민들의 생계가 완전히 끊겨버렸다 보니 시위를 이어나가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도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이런 미얀마 군부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싹도 끊어버렸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와 미얀마 시민들의 돈을 대주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투쟁에 나선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얀마에 배정된 공적 개발 원조
ODA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대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12일 외교부 개발협력국 당국자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미얀마에 배정된 올해 ODA 예산 163억 원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미얀마 및 주변국에 주재하는 해외 공관을 통해 현지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발생한 난민 현황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개발협력국 당국자는 우리가 미얀마에 지원할 예산이 없는 게 아니다. 미얀마 관련 예산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예산 163억 원뿐만 아니라 유상원조 등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까지 그 규모가 꽤 크다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얀마 사태 때문에 올해 ODA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 아닌 경우 그 예산을 인도적 지원에 활용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미얀마의 로힝야족 난민 지원은 예전부터 해왔던 부분이고 이번 미얀마 사태로 다른 소수민족 등 난민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를 파악해 여기에 지원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전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얀마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태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과 대화를 마친 뒤에 태국은 최근 미얀마 사태로 태국으로 넘어간 미얀마 난민 수용 역량을 키우겠다며 태도를 완전히 바꾼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얀마 시위대와 미얀마 시민들이 미얀마 군부와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자금까지 지원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얀마인들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 최초로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지지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은 2021년인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군부의 반란에 맞서 국민통합정부 출범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미얀마 쿠데타 세력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테러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미얀마의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의 승인을 위해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구한 역사를 헌법에 새긴 우리 국민들과 함께 국제사회와 연대해 미얀마 임시정부 국민통합본부가 하루빨리 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밝혔습니다. 이를 본 미얀마 네티즌들은 한국어로 김윤덕 의원님의 지지에 감사하다.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을 존경한다. 감사하다. 우리도 항상 한국과 함께하겠다.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절대로 한국의 따뜻함을 잊지 않을 것이다. 등 순식간에 18,000개가 넘는 미얀마인들의 감사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외국에서도 놀라는 한국에 기발한 불매운동 방법들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반발하는 자발적 국민의 움직임으로 한국의 불매운동이 연일 강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한국의 불매운동에 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마치 상부의 명령을 받은 듯한 군인과 같이 빠르게 움직인다며 한국의 일사불란한 불매운동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자발적이지만 국민 전체가 동시에 몰아치듯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SNS와 같은 정보 공유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인 특유의 힘을 모아 단번에 해결하는 군중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불매운동 트렌드는 불매운동의 효과나 브랜드 리스트의 정리는 대략 끝난 상태로 직접 오프라인 매장 현황을 전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티즌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불매운동 대상 매장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사람이 몇 명 정도 들어가 있더라, 매장이 생각보다는 붐비더라, 이러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불매운동이 잘 이루어지나 일종의 감시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불매운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좋아요 등의 추천을 받으며 급속도로 공유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개인 미디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사람이 없는 내용을 다루기도 하는 하나의 컨텐츠로도 자리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한 네티즌은 A사의 오프라인 매장 사진을 올리면서 이 브랜드는 일본 100%의 지분 회사인데 사람들이 많아 붐빈다며 누군가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불매운동을 하자고 하더라도 불매운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나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매우 쉽게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매운동 브랜드 리스트를 간단하게 카드 뉴스로 제작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무료로 배포하는 개인 봉사자들의 활약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바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브랜드를 발굴해서 리스트화하며 의류나 맥주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이나 의약품도 불매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불매운동이 이제 일종의 놀이와 같은 성격을 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매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그 효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기쁨을 공유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매장에서 근무한다는 A 의류 브랜드 직원은 정말 매장에 손님이 없어서 옷 정리를 하느라 쉴 새 없이 바쁜데 이자는 매장에 들어오는 물량도 없고 미안할 정도로 근무량이 줄었다며 불매운동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것을 인스타와 같은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는 샤이 재팬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인증샷을 올리면 네티즌 간의 악플이나 자신을 알던 지인에게조차도 창피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본 브랜드 제품을 구입해도 되도록이면 주변의 눈총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어디까지나 불매운동은 적대적인 게 아니라 보복 조치로 인한 반발 소비 행위라면서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더욱 효율적으로 장기간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또 한 번 세계의 시장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시장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최근 미국에게 박살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가 공손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었는데 또 한 번 미국에게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는 크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로 대표되는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 아이폰 진영으로 분류가 되죠. 아이폰은 특히 젊은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과 마크 특유의 감성이라든지 촬영되는 이미지 사진이 조금 더 개인의 취향에 맞다든지 사용하는 아이패드나 맥 PC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아이폰 특유의 부드러운 화면 전환, 터치감 등의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캐치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 즉각적이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90Hz 이상의 주사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최신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정말 혁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기술의 빠른 진보를 몸소 체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술 발전이 정체되었다는 인식이 강하죠. 혁신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고주사율 제품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사율이라는 것은 헤르츠 단위를 사용하는, 즉 진동수의 개념입니다. 1초 안에 화면이 몇 번 움직이느냐, 화면이 이미지를 단위 시간당 새로 고치는 횟수를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출시되었던 기성 스마트폰은 60Hz에 불과한 주사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사율을 90Hz, 120Hz 이렇게 올리게 되면 단위 시간당 받아오는 이미지의 커버리지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을 사용할 때 체험해 볼 법한 부드러운 화면 전환, 터치감 등을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높은 주사율은 사용자가 단순한 인터넷 웹서핑 등을 할 때에도 느낄 수가 있지만 고사양 게임을 한다든지 고화질 영상을 본다든지 할 때 보다 체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주사율 디스플레이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모토로라가 출시했던 레이저폰, 이 레이저폰은 게이밍폰의 목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120Hz의 주사율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주사율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아니라 게임 전용으로 출시된 스마트폰에서 선별적으로 탑재가 되는 사양이었는데요. 작년에 원플러스가 90Hz를 달고 원플러스 7 프로라는 제품을 출시해서 북미 시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완벽하게 캐치했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이러한 고주사율 제품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S20이었죠. 이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시기에 출시한 제품이어서 시기적으로 불운한 비운의 제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글로벌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했죠. 그러나 120Hz의 높은 주사율을 도입한 첫 번째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었고, 이는 실사용자들에게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9월에 갤럭시 노트 20이 출시되었고, 노트 20의 스펙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120Hz의 주사율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울트라 모델에서만 탑재가 되었죠. 물론 이렇게 주사율을 높이면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이미지를 새로 고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크게 체감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전체 스마트폰 중에서 90Hz 주사율 이상을 지원하는 제품의 비중은 2년 전만 하더라도 1% 미만의 미미한 수준이었다가 2019년 3분기부터 서서히 상승하더니 2020년 2분기에는 8%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120Hz를 도입하면서부터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것이죠. 실제로 90Hz 이상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제품 중에서 판매 순위 1위는 갤럭시 S20 플러스, 2위는 갤럭시 S20이 나란히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90Hz를 지원하는 화웨이가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주사율 스마트폰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자 화웨이, 오포, 샤오미 등의 중국 제조 기업들은 주력 제품에 이러한 90Hz 이상의 고주사율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으며, 게이밍폰 제조 업체들 역시 보다 높은 주사율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원플러스가 90Hz, 즉 기존의 60Hz보다 높은 주사율을 처음으로 도입했었고, 삼성전자는 그것을 상회하는 120Hz를 구현하는 스마트폰을 대대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자 시장 트렌드는 보다 높은 주사율을 구현하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 스크롤링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극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화웨이에 이어서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인 SMIC마저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관련 소식은 암암리의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미국 스마트폰 AP 제조 업체인 퀄컴이 중국 SMIC를 대체할 만한 파운드리 업체를 진지하게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SMIC를 대체해서 대만의 TSMC나 UMC, VIS 등의 파운드리 업체들이 후보에 올랐었죠. SMIC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서 이미 미국에게 규제 조치를 당한 화웨이와 거래를 끊겠다고 밝히며 화웨이를 손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했었고, SMIC는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중국의 4차 산업 굴기를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게 핵심 반도체가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고,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최신 반도체 제품에 대한 중국의 확보 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화웨이 이후에도 더 강한 강도의 규제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 대상이 결국 SMIC였던 것이죠. SMIC는 중국에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파운드리 업체예요. 현재 14나노 공정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향후 7나노 미세 공정 진입에 욕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7나노 공정은 EUV 장비 없이도 이 멀티 패터닝 공정을 통해서 기존 DUV 장비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EUV 장비는 네덜란드 업체 ASML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죠. 미국 정부가 SMIC 측에 EUV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SMIC는 보유하고 있는 EUV 장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SMIC가 이 멀티 패터닝 공정을 활용해서 어찌저찌 7나노 공정까지는 들어가더라도 EUV 장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5나노, 3나노 공정 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는데요. 이 미국의 제재가 현 시점에서 더해지면서 7나노 진입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선 삼성은 TSMC와 함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나노 미만의 최신 미세 공정을 하는 기업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잠재적인 경쟁 기업인 중국의 SMIC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MIC와 시장 파이가 겹치는 SK 하이닉스나 DB 하이텍 등도 SMIC 제재에 따른 어느 정도의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 나아가서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 보조금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의 미국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거액의 금액을 지원하는 법안이 미 연방의회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총 금액은 3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일본 언론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등의 연방의회가 한 건당 최대 30억 달러, 3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추진하고 있고, 특히 파운드리 부분에서 50억 달러, 6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은 미국의 엔비디아, AMD, 퀄컴 등의 팹리스 기업들이 제품을 설계하면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제품을 생산해 주는 구조죠. 미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킨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삼성전자와 TSMC가 양분하고 있는 일감이 미국의 자체 기업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은 현재 반도체 설계, 장비 시장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리딩 국가이지만 생산 공정에서만큼은 한국, 대만 등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생산 공정 부분에서 해결이 된다면 이 현재 생산 공정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는 분명하기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 개발, R&D를 게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편으로는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지은 것처럼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늘려서 좀 보조금을 노리거나 미국 현지 기업들과의 커넥션, 연대를 강화시키는 방법 역시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의 시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